안녕하십니까. 성신여대 명예교수 권영호입니다. 예당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48개 국가를 구석구석 함께 답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은 영국 연합왕국,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여러 차례 가보기도 하고 화면으로도 보고 또 뉴스로도 보고 요새 브렉시트로 해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영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깝겠는가?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게 되면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영국을 설명할 때 저는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섬나라에서 해안 강국으로 갈 때 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요. 한 나라의 수도, 영국의 수도, 전 세계 수도, 런던의 여러 가지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이 나라가 산업혁명하고 같이 진행된 이 산업도시들, 그 다음에 런던 스모그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의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영국을 해석할 때 섬나라라고 했는데요. 이 섬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도에서 나타났듯이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 왕국으로 표현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처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이 네 개의 지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왕국으로 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브리티시 아일이라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유나이티드 킹덤에다가 아일랜드까지를 합쳐서 브리티시 아일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여러 도서들 합쳐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을 보면 이 전체적인 지형이 북쪽은 높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낮습니다. 그래서 북고 남저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을 우리가 답사를 가보면 광활한 이 평야가 펼쳐져 있는 무호, 황무지 같은 곳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 유명한 이 사진에서 보던 스톤헨지도 이 남쪽 윌셔, 솔스베리 지역에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섬나라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로 해서 오늘까지 왔느냐. 아무래도 역사적인 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부에는 켈트족들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켈트족들의 일단의 부족들이 광활한 섬나라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황무지 또는 초지를 보고서 그쪽으로 건너갈 과정을 거칩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이쪽 지역에 켈트족들이 이주해 오게 되는데요. 그리스 탐험가인 피테아스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몸에다 뭘 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프리타니카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브리타니카로 됐고 브리타니아 또 브리튼으로 해서 오늘날 영국을 얘기하는 어원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유럽을 전체 얘기할 적에 우리가 시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시저가 이 유럽 전체를 정벌 하면서 이 런던에도 오게 되는데요. 습제요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상당수의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때 론디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론디늄이 오늘날 런던의 기원이 되고요. 특히 런던의 핵심부에 해당되는 시티 오브 런던이 이 론디늄에 출발해서 이루어진 지역이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덴마크 지역에 살던 이 여러 기름한 부족들이 이쪽에 또 눈독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 사던 주트족, 중간에 사던 앵글족들, 남쪽에 사던 섹슨족들이 이 지역을 쳐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켈트족들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켈트족들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또 아일랜드 쪽으로 나가고요. 그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은 앵글로 섹슨족들이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영국 하면은 앵글로 섹슨족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해서 씌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들이
오늘날 영국을 대표하는 그 종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상 하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고대라든가 또는 근세에 넘어오면서 이 예수님이 출현해서 이제 이 종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에 적용되는 그 작업들이 벌어지는데요.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럽 전체를 점령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라틴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다른 하나는 기독교를 갖고 들어갑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죠.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597년에 그 캔터베리 성당을 건축하고 거기에 주교를 파견합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모셔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데요. 영국에 있던 여러 이제 작은 그 왕국들이 있습니다. 이 왕국들이 601년에서 655년 기간 동안에 모두 다 기독교를 믿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약 1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명백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앵글로색슨족 가운데서 상당히 리더십 있고 또 많은 사람들부터 이 지원을 받는 이 알프레드 대왕이 이 여러 그 앵글로색슨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영국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927년에 잉글랜드 왕국을 만들어서 이것이 1700년대까지 쭉 유지가 되면서 영국의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 체제가 유지가 되죠.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볼 것은 이 나라의 국기를 십자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상징인 이 국기를 할 때 십자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국 국기가 유년제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작업들에 있어서 십자가하고 빗살무늬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한 번 영국이 외적으로부터 침공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1066년에 프랑스의 노르만디 지역에 살던 일단의 무인들이 힘을 합쳐서 영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만디의 윌리엄 대공이 1066년에 영국에 쳐들어와서 영국을 일시나마 노르만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오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글로색슨족들이 다시 회복을 해서 이 영국을 이제 오늘날까지도 다스리고 있고요. 1066년 이후에는 정말 영국 사람들이 나라를 잘 지켜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트 해전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프랑스 군인하고 영국 군인을 민간인들 배로 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전혀 한 번도 영국이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놀라운 국방력을 과시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을 이제 우리가 섬나라로 하면서 이제 1000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5대양 6대제가 배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가서 이 나라를 다 접촉을 하고 무역도 하고 이제 이 정복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영국인들은 이제 거기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섬나라에서 뛰쳐나와서 전 세계로 나가서 개방형 국가를 지향하겠다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조금 이따 설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영국은 국내 문제에 대한 이제 골마라는 작업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왕권을 견제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왕권 견제의 첫 신호는 존 왕부터 출발합니다. 존 왕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나라를 계속 잃어버립니다. 국토를 잃어버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세금 내라, 또 일해라, 노동력 공급해라 하니까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상층부에서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범위 내에 국민들한테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런던 근처에 있는 러니미드라고 하는 곳에 이 존왕을 불러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력으로 옆에서 시하는 거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서명한 것이 이른바 마그나 카타 1215년에는 대헌자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핵심은 왕이라 하더라도 정한 범위 내에서만 국민들한테 세금도 내고 또 노동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그 이상 하지 말라는 원칙이었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죠. 그래서 이제 1215년부터 장장 500년간에 걸쳐서 국민들의 대표인 그 귀족들, 의회, 지금 의회 이 사람들하고 왕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이 시몽드 몽포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시몽드 몽포르는 헨리 3세하고 전쟁을 벌이는데요. 루이스 전투에서 아주 이 전쟁을 잘해갖고 헨리 3세를 생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하들이 얘기하는 요구 조건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혼자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국 각 지역별 대표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1265년에 이 귀족, 성직자, 기사, 시민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국 의회의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는 영국 의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이듬해 헨리 3세의 아들한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서 의회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월이 또 흐릅니다. 흘러가지고서 1500년대 16세기에 들어서는데 영국에서는 가장 여러 문예 작품이 많이 등장하는 헨리 8세가 등장하죠.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사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의지가 굳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는 반드시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가 결혼할 때 형수하고 결혼합니다. 형일들 죽어가지고 그래서 형수하고 사이에 메리라고 하는 딸을 하나 낳는데 나중에 피에 메리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딸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한 아들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첫 번째 결혼한 부인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그 부인의 몸종으로 있던 앤 불린한테 이제 눈독을 들여서 결혼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게 이혼을 못하게 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헨리 8세가 새로운 이 방책 정책을 냈습니다. 우리는 카톨릭 믿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성공회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앤 불린하고 결혼하죠. 앤 불린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성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를 해갖고 캔터베리 이 지역을 성공의 본산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영국의 국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캔터베리 성당은 처음에 어거스틴이 와서 만들었던 카톨릭 성당에서 이제는 여러 차례 불나고 부서지고 그랬다가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졌는데요. 지금 성공회의 본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회가 너무나 이제 국가 종교 같이 나가니까 이것이 복음의 본질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에반젤리칼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에 이제 이런 기독교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게끔 이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서 나가는데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나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역시 권력 잡은 사람은 계속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 있던 코크가 마그나 카타에서 얘기했던 대로 왕권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청원한 걸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청원이란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또 이제 국왕한테 요구합니다. 찰스 2세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말로나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 근데 그 당시 영국에는 이제
농민들이 부유해지고 지주계층이 나타나고 또 그 밑에 염한 계층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없지만은 소작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데려온 그 노예들도 있어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삼각형 구도로 해서 이 아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구도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층부에 있는 이 지주계층 이런 사람들을 젠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생활, 아주 문화 생활을 즐기고 이 염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전쟁, 철기군으로 해서 무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청교도 가운데서 걸출한 인물이 또 하나 출연합니다. 크로멜입니다. 크로멜은 이 젠트리하고 이 염한 이 두 계층을 묶어가지고서 찰스 2세한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예 찰스 2세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그 사형시키는 일까지 벌어지죠. 영국 역사에 있어서 민간인들 대표가 왕을 죽이는 일까지 벌리는 정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청교도 혁명입니다. 근데 올리버 크로멜이 너무나 이제 이 엄격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금욕하고 절제하고 생활에 이렇게 하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숨막히게 못 살겠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크로멜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왕정이 좋지 않느냐, 왕정 복고를 시킵니다. 왕정을 복고를 시키려고 하다 보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여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혼자기는 어려우니까 남편에서 공동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신에 마가나 카타, 국민청원, 형제동맹 이런 게 있을 때처럼 국민들의 권리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우리가 세금 내고 열심히 노력 봉사하고 하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들한테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이른바 권리장전이라는 걸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나 카타, 권리청원, 청교도 혁명, 권리장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권리장전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절대 왕정은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이제 여러 차례 또 계속해서 왕권이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니까 재밌게도 또 이게 어떻게 된 운명인지 영국의 그 남자 왕들이 손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노버 왕조 독일에 있던 왕을 데리고 와서 영국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 왕이 이제 조지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또 나라 이 성공의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왔으면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 할 생각은 안 하고 맨 독일어만 합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에서 지내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의회한테 왕권하고 똑같이 권한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뽑은 대표, 수상한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나는 통치하지 않겠다. 나는 저기 구체적으로 사세한 이 국가 이 정치 운영하는 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1721년 요 해에 요 얼굴 크게 나온 이 아저씨 가발을 쓴 거죠. 로버트 월폴 이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 1215년부터 1721년까지 약 500년에 걸쳐서 왕권을 견제해서 의회 중심으로 하는 의회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원칙을 만들어서 오늘날 영국은 의회 제도, 내각제죠. 내각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1215년부터 500년간의 왕도 죽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투쟁과 고민과 범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영국은 현재까지도 왕은 이 상징적으로는 존재하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 가운데서 수상을 정해서 수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평가를 받으니까 중간에 계속 교체가 되면서 맡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영국은 세계의 굴제 국가가 돼 있다. 섬나라가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일단 그 국내 정치엔 안정을 가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국 왕국을 봤을 때 십자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코틀랜드하고 합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연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스코틀은 빗살무늬 십자가를 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그 아일랜드까지 합쳐서 초기 유니언책이 만들어지고 다 합쳐져서 오늘날에는 유니언책이 만들어져서 영국 국기 자체에서 이 네 나라가 합쳐진 그 상징이 나타납니다. 옆에 상상 속의 동물의 그림이 있는데요. 웨일스 기입니다. 웨일스는 잉글랜드 안에 포함돼서 그 국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내다가 20세기 와서 상징적인 걸 썼는데 실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적이 남습니다. 이 브리티시 아일 가운데서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낳게 되는데 우리들이 아일랜드하고 노던 아일랜드를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영국 할 때 브리티시 아일에서는 들어가지만 유나이티드 킹덤에서는 아일랜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을 믿고요. 또 이 아일랜드에 살던 이 개신교도들, 특히 성공회 이쪽에 믿는 사람들은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카톨릭을 믿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서 노던 아일랜드를 만들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영국 본토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연합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하고 노던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는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내용들 할 때 아일랜드하고 북 아일랜드 내용을 이제 구별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섬나라에서 이 나라의 전체적인 이 작업들 다 완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바다로 해서 나가야 되는 개방형. 세계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방형 국가냐 내륙형 국가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역시 자유민주 국가는 개방형 국가를 지향합니다. 그 전형을 우리가 영국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개방형 국가를 이끈 첫 팡파르는 여기 보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헨리 8세하고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따님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죽임을 당할 봅니다. 어머니도 죽었거든요. 천일의 애누에서. 왜냐?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사귀는 남자가 왕한테 허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너무나 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는 영국하고 결혼하고 살겠다. 처녀로 해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잘합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드는가의 과정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이 엘리자베스를 일컬어서 Good Queen Bess, 착한 여왕 베스, 아주 친근한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데서 인물이 중요한데요. 그 인물 중면에는 이제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남편도 없고 복이 없었지만 그러나 좋은 신하들이 옆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충성을 맹세한 르네상스,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맨,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르네상스 맨이라고 그러는데요.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본인이 영국인데 미국 땅에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 개척한 땅을 처녀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바친다 그래서 버지니아. 그래서 버지니아라는 그 지역이 아예 그냥 여왕한테 바치는 땅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롤리는 주장합니다. 좁은 섬에서 계속 있어 갖고서는 안 된다. 내치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와서
바다를 정복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충신이니까 또 옳은 말을 얘기하니까 엘리자베스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고서 바깥을 보니까 바다는 이게 엄청나게 스페인이 벌써 나타나서 무적 함대 아르마다로 해서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심하고 있던 가운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해적을 일삼았던 여기 나오는 프란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스페인 함대를 격파해라.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해적답게 선제 공격을 합니다. 스페인 남단에 이 카디츠라는 데를 가서 스페인 함대로 이제 완전히 무적 함대를 무력 함대로 바꿔버립니다. 그 스페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바다 해적이 이 세계 최강의 이 해군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영국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영국 스페인 전쟁, 앵글로 스페니시 전쟁을 벌입니다. 1585년부터 1604년까지 이제 전쟁을 전개하는데요. 다 이제 무적 함대를 이제 막아주고서 영국을 쳐들어갑니다. 지브롤터 해협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후가 굉장히 나빠져서 영국을 쳐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깔레항에다 일단 정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정보를 드레이크가 딱 알아가지고 야밤에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몽땅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해군력이 확 줄어버려가지고 영국이 팡파르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드레이크의 노력으로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 바다를 이제 마음껏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나가서 이 나라가 다스리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요. 이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민간인을 앞세워 갖고서 그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원을 가져오고 우수한 인재를 가져와서 잘 영국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영국하고는 이제 우호관계를 한다. 이른바 화이부동.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같이 가지만 너희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 아주 기묘한 기발한 정책이죠. 프랑스는 좀 다른데요. 어쨌든 영국은 그런 정책을 써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민간인 회사죠.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 회사로 하여금 식민지를 다 다스리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원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 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국에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몸은 인도 사람이지만 머리는 영국인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이런 아주 놀라운 사람 다스리는 기술을 발휘합니다. 1600년부터 1874년까지 장장 274년 동안에 놀랍게도 전 세계가 영국의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식민지가 되는 것도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영국은 일찍부터 개발되는데요. 이따가 영국을 대표하는 몇 개 대학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 초창기에 보면은 이 핑크색으로 나타난 지도에서 보듯이 일부 지역만 이제 동쪽에 일부 지역만 나타나는데요. 1857년에 와서는 중앙부까지 거의 다 영국인이 동인도 회사가 장악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는 방법이 이제 직접 정부가 들어가서 총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민간인을 내세워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그대로 일본인들이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동양척식회사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동양척식회사로 하여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착취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해외를 거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내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갖고 이 가난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구빈 제도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면화 같은 것이 들어와서 모직물보다도 빨아서 입기 쉬운 면직물 이런 것을 이제 옷을 받고 있게 되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종획운동, 인클로저 무브먼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이제 밀, 보리를 경작하고요. 한 지역은 이제 휴안지를 해서 거기다가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워가지고서 그 털을 뽑아서 모직물 제품을 만들게 되고, 모직물을 팔아서 또 면직 제품 만들게 해갖고 영국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머릿속에서 오늘날 영국이 탄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사심없이 40여 년간 이제 지휘하는데요. 영국은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그 한 명의 걸출한 인물 때문에 전 세계에 올라섰다. 이렇게 사가들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 시골에 사는 농민들이 다 농지를 뺏기고 양터를 지배하는 지역이 되니까 인문학자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서 양들이 사람을 먹어치운다. 사람이 양을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양들이 사람을 먹어치운다라고 이제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경제적 풍요로움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의식이 족하면 지예절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 풍요로우니까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문학 작품이 나오고 철학이 생기고 또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까지 이제 신경을 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인도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셰익스피어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영국에서는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은 상당히 경험을 중시합니다. 사변적인 것보다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경험론, 오른쪽에 모자 쓴 상당히 실용주의 냄새가 나는 철학자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은 실용주의다. 그 사상적 연원이 베이컨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00년대부터 한 200여 년간 영국은 전 세계를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경유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800년대 또 영국에서 보물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호레이시우스 넬슨입니다. 넬슨은 자기 한 몸을 나라에 바치겠다 결심을 해서 전쟁터만 굴러다닙니다. 전쟁터에서 오른쪽 팔이 날아가고 오른쪽 눈이 날아가더라도 계속 전쟁터만 가면서 영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당시 이 유럽의 전체적인 정세는 나폴레옹이 실각했다 다시 와서 그 스페인하고 힘을 합쳐서 영국을 정벌할 생각을 합니다. 넬슨의 그 이 성격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할 때 항상 일찍 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넬슨은 이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남단에 아까 우리가 그 드레이크가 카디치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래쪽에 케이프 트라팔가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하고 나폴레옹 군대가 합쳐져서 이제 영국을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넬슨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부지런한 성격 있잖아요. 부지런한 성격은 뭐가 나타나죠? 선제 공격입니다. 미리 영국 군대를 함대를 끌고 가지고서 공격을 해갖고 정면 돌파 방법 씁니다. 오른쪽에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 이 함대가 쫙 있고요. 넬슨에 이제 이 함대가 들어가는데 선장선의 가운데 서가지고서 진두지휘합니다. 죽을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서 쳐보시자. 그러니까 사기가 충전한 거죠. 그래서 33척의 그 이 스페인, 프랑스 함대에 20여 척을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넬슨은 소총수, 프랑스 소총수가 쏜 총에 의해서 저격수죠. 스나이퍼가 쏜 총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팔가르 전쟁에서 완전히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함대를 괴멸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넬슨 이후에 이 전 세계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영국가 되죠. 영국에서 이 넬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런던 광장에 가보면 큰 오베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라팔가르 광장인데요. 그 위에서
아직도 전 세계를 혼하고 있는 넬슨의 동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 사심 없이 이게 필요하고, 영국은 정말 엘리자베스라든가 넬슨이라든가 이런 정말로 영국의 보물 같은 사람들, 셰익스피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계속 핍박하고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영국은 그거를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넬슨이 이렇게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이후에 또 하나의 이 영국에는 행운의 사람이 출현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에 여자들이 상당히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가들은 대개 이제 중매 결혼하는데요. 이 빅토리아는 연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알버트라고 하는 훈남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굉장히 둘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21년 그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를 무려 9명이나 낳습니다. 근데 이 자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훈계하러 이제 다른 지역에 갔다 오다가 병을 얻어서 일찍 죽습니다. 빅토리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서 버킹엄에 틀어박혀서 20년간 나오지 않고,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나라는 그 수반들, 내각 수상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는 이제 잘하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만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그 괄목할 만한 일을 합니다. 알버트하고 아이를 내서 영국이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니까 세계에다 이걸 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851년에 세계 박람회를 합니다. 런던에 수정궁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세계 어느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이제 국력을 과시하게 되는데, 지금은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얼마나 그 전 세계에 대해서 호련하고 했느냐, 이 지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1920년대 이른바 대영 제국은 전 세계 면적의 24%를 장악을 했습니다. 다 합치면 인구가 한 4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이제 붉은색은 영국 연방, 영국 그 제국, 영제국의 그림이고요. 프랑스 제국도 있었는데, 프랑스는 이제 아프리카의 상당 지역하고 베트남 이 지역을 장악을 했었죠. 그 지도에서 보듯이 영국의 식민지가 전 세계에 있으니까 엠파이어는 해가 지지 않는다, 이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왕성했을 때 1920년대에서는 지금부터는 100년 전이죠.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이 죽고 나서 버킹엄宮에 틀어박혀 가지고서 이제 신하들이 해온 거를 제거하고 이 다스리는 이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방향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해줄 때 그 사람도 잘하고 그 사람이 속한 조직도 잘하고 그 나라도 잘 되고 많은 사람이 잘 되는 이런 아주 실증적인 사례를 영국에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권영우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건 권영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하고 찰스 다윈을 얘기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서 있는 건물이 그 왕립지리학회인데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의 의료 선교사죠.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탕가니카의 우지지오 근처에서 병으로 죽습니다. 찰스 다윈은 잘 알다시피 생물학자죠. 그래서 비그로를 타고서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지고서 이제 그 이른바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 진화론을 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탐험가, 연구가들 또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은 새로운 세계를 얻게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가는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또 그다음에 정치가가 따라가고 또 노련한 이 사람 다스리는 사람을 따라가고 자원을 가져오는 사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초기 영국 제국주의를 하는 데는 지리학하고 인류학자들이 따라가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네 나라는 이 지리학이 어떤 의미에서 자국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만 그 당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학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앞에다가 로얄이라는 말을 붙여서 로얄 지오그래피컬 소사이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는 지리학이 국가 경영학적 수준에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잘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죠. 훌륭한 그 인재들을 이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훌륭한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몸은 그 나라 사람이지만 머리는 영국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대학 교수가 그 전공에 관계없이 3명 내 5명의 학생들을 그 튜터로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너는 상당히 훌륭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영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지 않느냐? 영국이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협력하자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완전히 영국 사람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는데요. 그걸 누가 했느냐? 여기 보이는 런던 대학교. 런던 대학교는 분교가 여러 개 있는데 종합대학의 분교입니다. 런던 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식민지 있던 그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의 이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오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훈련 받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친영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뚜렷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교육 방침으로 해서 몇 년간 훈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많이 얘기되는데요. 100년 전만 해도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럽의 여러 나라하고 같이 해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같이 한다. 상당수 영국인들은 내킨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브렉시트란 그 작업에 대해서 하다가 2020년에 지금에 와서 이제 통과가 돼서 탈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 옛날에 그 영국이 아니거든요. 대영제국의 시대 영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탈퇴했을 때 영국도 좋고 세계도 좋아지는지 또는 그냥 있는 게 좋은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국은 이 바다를 장악하는 이 작업이 브렉시트에서 이제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테마를 우리가 이제 다봐야 되는데요. 이른바 산업혁명입니다. 식민지에서 물자를 가져오고 인력을 공급해갖고 연구 기술력을 도입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종래에 농업이라든가 공장제 수공업이 아니라 완전히 생산재 공업 형태로 바뀌면서 사회 전반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1750년부터 1850년까지 100년간 맹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석탄하고 철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아주 잘 훈련된 노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가 있어갖고 거기서 인력을 노동력 공급받고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또 확보되고요. 또 기술력이 계속 개발이 돼서 새로운 신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유태인들이 아주 금융제도를 튼튼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 금융제도가 있고요. 영국이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배가 어디든지 접안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운하를 파가지고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자가 실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도도 놓고. 그래서 아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지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작업들이 100년간 맹렬히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임스 와트가 이제 그 새로운 그 기계 공업을 만들 때 증기 터빈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개발해내죠. 이 사람이 이제 계량했다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철 생산을 해서 철공업이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철로 만드는 이제 철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세번강 옆에 이른바 아이언 브리지가 만들어져서 이제 철 산업,
철산업은 한 나라가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됐을 때 너무너무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중국이 가장 그 불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포항제철 같은 걸 만들어서 일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철산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잘 살게 된 겁니다. 영국이 바로 그 산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그냥 수공업으로 잘 먹고 있었는데 이게 공업화가 되면서 기계공업이 들어오게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자기들 일자리 다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집니다.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을 부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다가 이거는 그냥 한을 풀고 분풀이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까지 동반해서 해야 된다고는 차티스트 운동으로까지 발달되죠. 그래서 영국에는 이 산업혁명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는 부정적 측면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총체적으로는 영국이 발전한 쪽으로 돼서 의회가 권력이 있고 그거를 보통 민간인들이 자연스럽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운동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자, 산업이 일어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운 문물 사조가 전 세계에 들어오는데 영국이란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그럼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 뒷받침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이 인텔리겐처들이 하는 일은 그거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면서 그걸 합리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그거에서 선봉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의 부는 풍부해진다. 노동자들은 일하고 사용자들도 일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의 부를 가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1776년에 국부론을 만들어내서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무력은 없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전형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자본가들이라든가 국가 권력한테 너무나 이게 쏘이고 실제적으로 보통 사람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는다. 또 이게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게 국가 전체에 부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936년도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평생 교수가 되지 못했어요. 이분이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에서 공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실제적으로 국가의 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에서는 주류 경제학이 이 케인즈 와서 약간 수정돼서 오늘날 전 세계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거에 이제 국한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왜냐?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편에서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해겔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해겔 이론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 정반합,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고는 이른바 유물사관 계급 투쟁론을 만들어내죠. 유럽 본토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대형 박물관에서 조그만 책상 하나 얻다가 평생 거기서 공부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평생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공부만 하고 이론만 이제 만들어내는데 1848년에 이른바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서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해서 1848년에 유럽 전체는 혁명의 이 도가니에 가져오게 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다스 카피탈 자본론을 써서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데 이 마르크스 계열의 그 아이디어는 노동자 편에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한 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레닌을 받아가지고서 소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중국에 가서 모택동은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모택동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어쨌거나 동그라파고 소련은 70년간의 실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자본주의로 와 있고요. 초기 마르크스 이론이 성공이라고 해도 적용해서
왜곡된 형태로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결국 전 세계는 결국 주류 경제학, 수정 그 이론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694년 한 300여 년, 2000년이 300여 년 전부터 돈의 문제를 관리하는 이런 그 아주 제도적인 장치가 영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영란은행. 그래서 영란은행이 더 시티, 런던에 오셨던 거기에다 세워졌는데요. 전 세계 돈줄은 요 더 시티를 중심으로 한 런던하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저기 미국으로 건너서 맨해튼 여기 두 군데에서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다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됐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맨하탄에 있는 허름한 금융회사의 컴퓨터 화면이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한국이 뱅크럽스가 된다. 이게 나타났다고 그러죠. 전부 다 네트워킹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싫든 좋든 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위권 국가에 들어와 있고요. 5천만 민명 이상의 인구를 따져보면 전 세계 7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 선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년간, 300년간 했던 것을 70년간 이뤄낸 그런 놀라운 그 저력을 보이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돈도 많고 뭐 이론도 많고 좋은데 가장 이 사람이 살 때 이제 그 허전한 것은 정신적인 궁핍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에서 국교로서 하는 거 청교도들은 또 하도 이제 미운 짓을 많이 해갖고서 쫓겨났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이제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의 일원을 만들게 되는데요. 영국 자체 내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출현합니다. 존 웨슬리죠. 1738년 5월 24일 우연히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 가난한 영혼들한테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처치 대학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정기적인 기독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주 규칙을 잘 정했다고 합니다. 정한 시간에 만나고 또 하고 그래갖고 친구들이 야 쟤들은 너무 규칙을 잘 지켜. 그래서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웨슬레가 했던 것은 감리교가 되는데요. 오늘날 메소디스트가 됐습니다. 말을 타고 탄광에 가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하게 되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공에 있어 캐톨릭이 처음 있었고요. 성공이 있었고요. 청교도 있었고요. 감리교까지 있어 명백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런던 가운데 그 메소디스트 본당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찍어왔는데요. 영국이 이제 이게 최근에 오면서 교회를 정식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1400년 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여러 이제 그 학자들도 다른데요. 전 국민의 10%가 이상이 기독교가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주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섬나라에다가 바다로 나가서 경영했고 나라는 의회제도를 했고 산업혁명으로 이제 튼튼히 경제를 했는데 영국이 전 세계 나갈 때 무기를 두 가지 갖고 나가죠. 하나는 영을 갖고 나가고요. 또 하나는 무력을 쓰지 않는 게 통치 방법을 갖고 나갑니다. 영어로 갖고 나가지고서 의사소통을 전부 영어로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어가 14억이니까. 인도는 나라 말이 15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말이 아닙니다. 화폐를 보면 15개 그 말이 다 써 있습니다. 차이니스가 14억 정도 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쓰이는 공용어가 영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이제 공식 언어로 쓰는 것은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저렇게 녹색깔로 된 곳인데요.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에서
영어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로 쓰는 나라가 또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공식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한 나라가 쓸 수 있는 그 가장 그 키워드가 몇 가지냐? 우선 그 종교가 있고요, 먹거리가 있고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국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데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 이 말을 갖다 그 세계적인 그 언어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까 말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제 이게 이 술꾼이었나 봐요. 친구 딸이 결혼할 때 술을 많이 먹고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이 셰익스피어가 이 문학에 골몰한 건 아닙니다. 제 친구 가운데서 셰익스피어 이 4대 비극을 번역한 친구였는데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근거는 엘리자베스 시대 때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4대 우리가 비극 5대 희극을 얘기하죠. 햄릿부터 시작해서 맥베스, 그다음에 말괄량이 길들이기부터 해서 뜻대로 하세요까지 이제 5개의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셰익스피어 작품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매일 상연된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인해 가지고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게 되고 영국은 또한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연계를 맺고 되는 나라 된다. 한글도 가능합니다. 한글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뭐냐?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2국가가 갈 수 있었다. 한글이라는 나라는 이 전자산업, 일렉트로닉스에 가장 알맞는 언어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영어보다도 훨씬 더 잘 적용되는 그 언어라고 합니다. 이 문화를 일으키는 작업에 있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몇 가지를 보면요. 알버트 홀이 만들어졌죠. 빅토리아 왕의 남편이 만든 알버트 홀 해서 프롬스 클래식 공연도 있고요. 전 세계 뮤지션들이 알버트 홀에 서는 것이 꿈이라고 그러죠. 또 이 소호거리에 있는 것에서 팬텀 오브 오페라 뮤지컬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소호거리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브로드웨이에서도 전 세계에서 영국의 그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잘하는 비틀스 소련에서 공연하고 오고 에비거리 같은 이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화로 가능하게 됩니다.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로 가능하죠. 말로. 그러니까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영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쭉 답사다니는 지역에서 어떤 나라는 1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말을 만들어서 새로 생겨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들을 단결시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이 체육이 되죠. 그래서 웸블리 아레나 1934년에 만든 이 공연장인데요. 여기서 체육 경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연예 활동도 하는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BTS도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요거를 한 카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편집을 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옥스퍼드 대학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캠브리지, 아래는 이튼 스쿨입니다. 평준화,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까 한다. 저는 그 교육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잘 사는 나라의 대부분은 잘될 떡잎들은 가르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조직적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기 능력대로 이렇게 합니다. 영국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영국은 1096년부터 약 1000년 동안 이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말싸움을 훈련시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해서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와 명분과 이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작업을 하는 개인보다도 조직이 중요하다. 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합쳐서 옥스브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옥스브리지를 나오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 왜냐?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도 그거를 있다면은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영국도 그렇죠, 프랑스도 그렇죠, 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좋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500년에 걸쳐 의회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를 잘 다스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또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렇게 합니다. 그 근본적인 국민성에서 나올까요?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경계에서 이긴다. 이솝이 기원전 600년경에 했던 이솝우화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성실하게 하면 경계에 이긴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인데요. 이게 오늘날 영국을 만들어낸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섬나라에다가 의회제도를 만들었고 세계를 경영했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 먹거리를 만들었고 영어를 해서 영국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섬나라에서 해양 강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영국은 전 세계 랭킹을 여러 지표를 가지고 할 때 절대 10위 바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 바깥에 나가야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 얘기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뜨는 산업이 18개 산업인데요. 이건 나중에 독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우리나라가 18개 산업에서 거의 대부분이 10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70년간에.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전 세계를 그 30여 년간 그 답사를 다녔지만은 늘 그 한국에 가면은 좀 편안하게 있고 배워온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주제인 섬나라에서 해양 강국이 되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시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을 몇 가지를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런던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2020년에 와서 아주 굉장히 초현대식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약 1572제곱킬로미터,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이 한 2.5배 정도 되죠. 실제 옛날 런던은 우리나라 몇 개 구밖에 안 되고요. 그 옆에 이제 그레이트 런던이 만들어져서 약 8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런던이부터 따지면 2000년 된 도시입니다. 서울이 600년 된 도시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이 1000년 이상 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런던의 핵심부는 어디냐? 더 시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금융기관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허름하게 보이는데 속은 알찹니다. 여기에 전 세계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을 전부 다 컨트롤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그러죠. 하루에 필요한 돈이 전 세계 돌아가는 돈이 하루에 필요한 돌아가는 돈이 600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65조 달러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돈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이 굴러간다고 합니다. 그 돈의 흐름을 간파하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 지구상에서 두 군데입니다. 이 더 시티 이 지역하고요. 맨해튼이죠. 영국이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회제도의 산실의 팔라멘트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요. 옛날에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의회 건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에 이제 의회 건물의 상징이 템스강 옆에 있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왕족들의 무덤 또는 그 대관식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애비 사원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타워 브릿지죠. 이 템스강이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이제 돌다리를 만들다가 부서지고 나무다리 하다가 불타고 순환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그 영국을 상징하는 또 런던을 상징하는 타워 브릿지가 있고요. 최근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런던은 이른바 웨스트 엔드
이것이 이제 문화거리가 되는데요.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헨리 8세 때 왕궁이 이렇게 이게 성곽을 치고요. 서쪽 바깥이 이제 그 빈 땅이었었거든요. 그 왕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귀족들이 거기 와서 땅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서 이제 거기 이제 문화를 일으키게 되니까 상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오늘날 웨스트엔드는 소호가 중심돼서 전 세계 문화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매양 영국에서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665년에 패스트, 플라그가 일어나서 전염병이 나서 무려 10만 명이 죽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다운받은 다 이것은 사용 가능한 그 자료들입니다. 쥐벼룩이죠. 쥐벼룩이 있어갖고 그 당시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대역병이 이루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그에 되면 대화재가 또 일어납니다. 1666년 새벽 2시에 빵가게에서 불이 붙어갖고 이게 그 전 런던의 이 나무로 된 건물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교회 87군데가 다 불타버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건물들은 전부 석조 건물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세인트 폴 성당이 그 대표적인 거죠. 영국에 가보면 왜 이렇게 석조 건물이 많으냐? 석조 건물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화재에 대비한 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인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커번트 가든인데요. 옛날에 야채 시장이었거든요. 이걸 새로 만들어서 영국인들, 특히 런던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가는 상가 건물로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야외 공연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카나리 스트리트가 소호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늘 가서 물건도 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피카디리 광장에 있는 이 간판인데요. 자랑스럽게 삼성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외국에 답서 다니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한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작은 우리나라 상표가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이 상표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 상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한국 그 광고판이 붙었다고 합니다. 웨스트 엔드는 문화거리로 바뀌어가지고 뮤지컬, 영화,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웨스트 엔드 거리입니다. 처음에 조그만 것 때 넓게 해서 그레이트 런던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비행기 안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른바 그 런던의 핵심부가 있으면은 그것이 쭉 이어져 갖고 도시가 확장되는데요. 연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어베이션, 어베이션 하면 도시화가 되는 건데요. 어바나이제이션인데 함께 확단돼서 연담하라고 그러는데 런던은 이제 쭉 확장돼서 주변 지역 전체가 그레이트 런던이 됩니다. 클라우디하고 그레이한 거죠. 항상 뿌옇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랑하지 못한 그런 날씨를 갖고 있는 것이 비행기 안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돌파가 뭐냐? 공원입니다. 공원을 많이 져가지고서 돌파구로 만드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는 하이드파크입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꽉 들어 있잖아요. 녹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서 왕들이 쓰던 그 땅들이거든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아주 전형적인 것은 그린파크죠. 얼마나 좋겠어요. 산소 공급을 여기서 공급하는 거죠. 그리니치 궁전인데요. 그리 천문대가 있던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던 1420년에는 굉장히 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대도 돼서 있었는데 지금은 오염이 돼가지고 좀 다른 곳에서 하고요.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건물 본초 자우선이 지나갑니다. 제가 서 있는 장면이 동경하고 서경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런던 가서 그리니치 가시면 여기 쓰면 동쪽하고 서쪽을 다 밟고 서 계시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전문대가 이제 박물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런던의 마지막 장면이다. 시청을 이 노만 포스터가 새로 만들어서 달걀 모양으로 그러니까 가장 친환경이고 연료율이 높은 그런 걸 해서 옆에 타워브리지하고 같이 상징적으로 런던을 대표하는 그 런던의 몇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모든 앞에 설명드린 역사적인 사실, 지리적인 환경 전부 다 런던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다른 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화와 같이 영국의 많은 도시들은 산업혁명 때 이루어지는데요. 버밍햄 같은 데 자동산업, 글라스고, 저쪽 스코틀에 있는 곳에서는 조선업, 네, 런던, 그 다음에 맨체스터, 면방직, 그 다음에 뉴카슬, 이것은 조선업하고 이제 제철사는 노팅엄, 수많은 도시들이 산업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국에서 전형적인 걸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도시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환경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게 19세기의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는 이제 이 면방직 산업을 해갖고서 이 환경이 뭐 제품을 만드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매연이 뭐 올라오고 해서 이 당시 영국의 평균 연령이 41세였는데 맨체스터는 25세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가장 이 전형적으로 보인 것이 요 1952년에 나타난 런던 스모그 현상입니다. 며칠 동안 이게 광스모가 만들어서 대기 순환이 안 되고 계속해서 석탄에서 나오는 매연이 섞여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앞이 안 보이는 이런 환경 악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려 12,000명이 죽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은 1952년을 계기로 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데는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론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크럼비 교수는 대런던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영국에 이렇게 4개의 링으로 잡아서 개발할 수 없는 땅, 그린벨트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아버크럼비 교수는 런던 대학교 교수였었는데요. 영국을 4개의 링으로 잡아서 가운데에는 중심부 잡고요. 주변을 그린벨트로 하고 주변 바깥에 나가면서 개발을 하는데 도시가 외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1900년 전후에 고집스럽게 생긴 이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그린벨트의 아버지인 에버네츠 하버드라고 하는 그린벨트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1900년 전에 영국 상황을 보면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는 게 도시라는 것이. 물건 생산해서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이거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또 못 사는데. 그래서 환경을 살리고 먹거리도 창출하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내일의 전원도시라는 이 책을 냅니다. 그러나 책을 발간했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4년 뒤에 자비 출판했는데 또 안 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북쪽으로 52km 떠나진 쯤에 레치워스라는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개발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럼 후손들이 개발하게 되는데 레치워스 역사에 내리면 세계 최초의 전원도시의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간판이 보입니다. 하워드가 작업했던 이제 작업실인데요. 비가 셀 걸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짚을 덮어서 멋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제 박물관을 쓰고 있습니다. 밀랍 인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디자인했던 것이고요. 실제 후손들이 이걸 개발했을 때 어떻게 개발했느냐? 몇 가지 그 상을 보면 터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올 때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차가 오고 보던 사람은 걸어 다니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하워드가 여기 와서 한 10여 년간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제2의 전원도시를 개발하려고 32km 범위의 웰윈에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10년 만에 또 이거 실패하고 죽습니다. 후손들이 개발합니다. 후손들이 개발해서 철도로 교통을 해서 공해를 없애버리고 오른쪽에는 공업지대, 왼쪽에는 이렇게 주거지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생산과 주거를 해서 환경을 지키는 도시를 만들자. 구체적으로 이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꿈의 도시죠. 도시 한복판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인데요. 영연방 국가들의 중요한 도시를 가면 상당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도시 관리하는 데 중요하느냐. 우리나라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1977년부터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한 겁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워드의 입장은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땅이 필요하다. 농지대 절대 농지를 만들어서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그린벨트 개념이 오늘 전 세계에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도 도입됐습니다.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도입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놀랍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이 도시관리 계획을 갖고 있느냐. 자부심을 느끼는 내용이죠. 영국은 전 국토의 한 13%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개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5.4% 정도가 됐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해제를 주장해서 하다가 국민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현재 1.5%밖에 해제가 안 되고 3.9%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린벨트에 관한 전 세계 선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서 개발을 못해가는 방법도 있고요. 도시 안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런던 같은 경우는 도크랜드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템즈강이 계속 범람해가지고 주변이 계속 이제 이게 범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본격적으로 1981년에 디자인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카나리 워프라는 그 지역하고 밀레니엄 빌리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전에 이제 런던 사람들이 템즈강을 잘 관리를 해서 수위를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드로 공항이 아니라 직접 여기에 올 수 있는 조그만 공항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 건물인 그러니까 영국 M16 빌딩 그러니까 정보 건물이 들어있는데 52층짜리 건물입니다. 여기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새로운 런던의 하나의 중심지로 만들게 됩니다. 아까 밀레니엄 빌리지를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주거지를 만들고요. 카나리 워프에 있는 그 사무 공간에서 주거 기능을 또 담당합니다. 회색빛의 런던 전체를 이렇게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도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카나리 워프는 이제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새로운 이제 그 도시 지역을 만든 건데요. 옛날의 런던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층 빌딩을 쫙 들어서게 해서 초현대식 도시를 만듭니다. 런던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는 바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면서 보통 시민들이 즐기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꿔지는 게 지금의 도시 관리의 방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호수가 보입니다. 일산에 가면 우리가 호수가 있죠. 이 모델을 번딴 겁니다. 런던에서 82km 북방에 있는 허벌판에다가 신도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런던에 계속 의존하니까 독자적인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만드는 도시가 이른바 밀턴 케인스라는 도시입니다. 67년부터 개발해서 지금까지 27만 밖에 안 되는데요. 자연환경을 다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층 이하는 이상은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또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라운드어바우트. 주차를 차가 못 들어오게 했고 여기 사는 사람만 차 몰고 들어오도록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인간적인 냄새가 나타나는 장을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시민 중심으로 도시 관리하는 밀턴 케인스가 있고요. 아예 탄소를 전혀 쓰지 말자. 저탄소 도시국가 제로 카본 레지던스를 개발하자고 그래서 런던에 가까운 곳에 베드제드 저탄소 주거지를 만듭니다. 닭장 비슷한 데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태양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열을 보존하고 있다가 탄소를 쓰지 않고 따뜻하게 이제 이거 재가동해서 하자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런던의 이제 도시를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도 오래돼 있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흐르는 도시를 몇 가지를 봤습니다. 런던을 보고 산업도시를 보고 우리가 그 이 레츠워스, 웰윈, 밀턴 킨스, 베드제드를 봤는데요. 전반적인 흐르는 도시 관리의 21세기 패러다임이 뭐냐?
크게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시민 중심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그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영국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말이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향을 행사하고요. 산업혁명에서 먹거리를 창출했습니다. 국민들의 6할 이상이 1400년 동안에 종교를 갖고 기독교를 갖고 버티겠습니다. 말, 먹거리, 종교 이 세 가지가 영국을 버티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관리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영국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함께 답사를 다니겠습니다. 프랑스는 우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의 역사는 이제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고요. 저 같은 지리학도에서는 그 후에 이 프랑스의 여러 도시 변화, 지역 변화, 공간 변화, 도시들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고요. 프랑스의 파리, 또 북부 프랑스 여러 도시들, 중부, 남부 도시들 매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마르세유, 깐느, 니스 이런 정말 그다음에 고흐가 활동했던 그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을 여러모로 같이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백그라운드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